오늘 이 자리에 지금 공익법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지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먼저 배원기 교수님의 비영리 단체의 바람직한 운영 원칙과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을 중심으로 한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박두준 상임이사님께서 좀 토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들과 미래재단의 박두준 이사입니다. 우선 공익법인의 이사로서 이 거버넌스에 관해서 토론자로 나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익법인이 과연 지금 배원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100% 스스로 잘했다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또는 우리 재단의 이사회를 평가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직접 이 재단의 이사로서 9년을 이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건 그 공익법인의 거버넌스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조직의 투명성도 상당히 좀 잘 높다, 책무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단 설립부터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 투명성에 관해서 상당히 좀 어떤 재단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즉 기부자의 약속한 돈을 기부자의 뜻대로 쓰는 것, 그 다음에 그 쓰여진 돈을 이제 내부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는 그런 재단의 어떤 운영 방침이 재단 이사회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고, 그런 정책과 제도를 아마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셨던 것들이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배원기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사례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고요. 그 발표를 보면서 저희 재단도 좀 부족한 게 있는 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한국의 많은 공익법인들이 지배구조에 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또는 이사들의 역할에 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책무성 있게끔 뭔가 내부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영리재단의 한국의 비영리재단의 이사들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름 빌려주기죠. 뭐 좋은 일 하는데 이름 빌려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빌려주고 등기가 되고, 뭐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주무관청 승인 또는 보고하고 후에 뭐 등기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공익법인에 관한 책임을 지는데, 아직까지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없었습니다. 판례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이제 뭐 보통 이제 큰 문제가 없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는 별로 없었고요. 몇몇 재단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재단 그 자산에 관한 뭐 기본 재산일 수도 있고요, 보통 재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금융권의 펀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뭐 500억 정도가 아주 손실이 나서 그걸 이제 금융회사가 일부 이제 변제하고, 또 그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다 퇴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재무적인 책무성에 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한국의 공익법인들에서 이사들의 어떤 그 책임성이나 책무성 때문에 나온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정부와 일반 시민들한테 법적 윤리적으로 공익법인이 운영될 때 책임을 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공익법인 이사님들은 이제 두 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사로서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전문가로서 뭐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공익법인들이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공익법인의 이사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전문성,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공익법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가 이제 조금 적은 규모의 단체들은 공법인 이사들이 좀 무관심하게 또는 이제 뭐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그 법적인 또는 도덕적인 의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같이 사회적으로 그 이사님들 어떤 윤리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뭐 또는 법적인 이런 부분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를 봤는데요. 그런 일들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공익법인들이 이사회 의장과 또는 뭐 이사장 또는 이제 최고 교역자 또는 이사들 간의 어떤 정확한 권한과 책임, 법적인 역할, 내부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합의와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이사들을 위한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사들에 관해서 그런 교육들을 해주는 공익법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다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보는 경우인데요. 법인 유형에 따라서 또는 지배구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의 공익법인계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사들, 또 신임 이사로 들어오시면 충분한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와 법적인 책임과 권한, 역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뭐 어떤 자료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외국의 얘기를 한데요. 이사들이 하는 일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공익법인의 이사들은 비영리단체 일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고 경영자회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들도 외국에서는 이사들이 그 채용 과정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들은 이사들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사의 의장 또는 이사장, 최고 경영자 과장, 최고 경영자들의 또 책임과 권한, 역할들이 정확히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설립자가 이사로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제 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본인이 뭐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이사장이면 부인이 뭐 최고 경영자로서 일도 하기도 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재단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공익법인에 있어서 설립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부분은 딜리케이트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그 조직에 약간의 편법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뭐 재단들에서 설립자가 이사장으로서 참여하면서 가족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5% 주식 의무들을 어겨가지고 뭐 기업재단 같은 경우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과징금을 많이 국세청부터 추징받는 것도 사례를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국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만들어져서 보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박두준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은 우리 배원기 교수님, 이원규 교수님, 이현규 연구위원님의 그 발제 내용에 다 해당되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실제로 또 배원기 교수님과 이원기 연구위원님의 발제 내용이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약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마 둘 다에 대한 코멘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좀 이제 그 배원기 교수님이나 뭐 우리 이원규 연구위원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배원기 교수님과 이현규 연구위원님의 발제는 공익법인의 그 내부적인 지배 구조의 건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점에서 상당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일석 상임 이사님의 뭐 기본 이제 나중에 이제 김일석 상임 이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다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그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독일법을 사실 계수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비영리 공익단체를 얘기할 때는 주로 미국 또는 영국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를 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괴리가 좀 발생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제는 독일법을 받아들였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미식의 어떤 시각을 통해서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를 해부하거나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의 그 지배 구조에 관한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민법이라든지 그에 관한 그 민법에 관한 해석론을 사실은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민법전을 갖고 있지 않는 미국 법적 어떤 사고 방식을 토대해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재단과 사단은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자의 설립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사단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결합체인 것이고 변동될 수 있는 사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인, 다시 말해서 자율성이 매우 보장되는 제도임에 반해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립자의 설립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점에서 타율적이고 이미 목적은 확정되어 있다는 그런 점에서 재단과 사단은 많은 차이점이 있고 바로 그로 인하여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차이점이 이러한 중대한 구조적인 차이점이 그 지배 구조에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배원기 교수님께서 민법에 관한 개정론도 일부 제시하셨고 또 해석론도 불분명한 점들이 있으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치밀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셨고 이런 부분은 평소 제가 논문을 통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법학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경제, 경영, 행정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 법학 분야가 다른 이 비영리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이론을 하시는 분들과 괴리가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좀 제가 느끼고 향후에는 법학 분야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건 결국은 법 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학 분야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좀 관여를 하고 또 동행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은 우리 배원기 교수님 또 이현기 연구위원님의 이 발전 내용을 보면서 법학 분야가 뒷받침 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꼈고요. 일단 저의 그
간단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점에 관해서 우리 배원기 교수님이나 이원규 연구위원님께서 혹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평소에 우리 김 교수님한테 많이 배워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 애들이 일본이 미국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 거를 개수해서 받았는데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1960년에 민법 만들고 1975년에 공익법을 만든 다음에도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바꾼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법에서는 요새 논의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민법 규정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미국에서 좀 배워야 할 거는 뭐냐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단법인 체제하고 재단법인 체제가 다른데 미국은 그 안에서 다시 아까 박 총장님 말씀하셨던 가족재단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코퍼레이트 파운데이션 이래서 재단 안에서도 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다 특징에 맞추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만드는데 우리는 재단법인 하나만 놓고 그냥 똑같이 하니까 상속세법에서 무슨 신고할 때도 보면 주로 거기 규제가 뭐냐면 대기업들이 만든 재단 중심의 규제를 모든 재단한테 다 적용하거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나눠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원규 연구위원님께서는 뭐 코멘트 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저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 됐든 법인이 아닌 단체가 됐든 이제 거버넌스 이사회에 어려움이 참 많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이제 법률적 체계에 어떤 관심을 두는 연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과연 현장에서 이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들, 뭐 공익 법인들이 원하는 목적 달성에 과연 거버넌스가 기여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지원되거나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우리 박도준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사회를 잘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이사님들을 모시기도 어렵고 그분들한테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시간을 많이 내서 여러 가지 하라고 요청하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는 이런 이사회를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해라 해놓고 우리 김일석 회계사님 상임 이사님이 해놓은 것처럼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다 짚고 흔드는 상황이면 이게 비영리 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만들어지고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잘하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발목 잡는 경우가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단체라든지 법인의 체계는 약간 현장에서는 미국식으로 돌아가는 게 많은데 법령 체계는 유럽식을 많이 저희가 선호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것도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 조직과 거의 동일시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럽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스타일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단체들, 기관들, 법인들한테 적합하도록 그게 잘 되도록 법령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적시에 바꿔주고 육성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영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법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비영리가 게으르거나 잘 못하거나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된다거나 이게 규제와 통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이거를 잘 육성해서
사회 전체 한 축이 되도록 하도록 하고 거버넌스 이사회가 거기에 잘 기여하도록 촉진하는 데까지는 참 아쉬움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단체에 대한 법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성악설적 단체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자가요, 단체는 장래 지금의 정부 국가의 잠재적인 라이벌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단체들은 늘 감시되어야 하고 이런 어떤 언제라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사실은 우리 민법, 공익법인법의 입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3 영역, 그러니까 서브 섹터를 더 촉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지금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확립되어 있는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법률 제도는 여전히 과거 농경제 사회에서 성악설적 단체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법령이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주무관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촉진, 증진보다는 규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듣고 있고요. 개선을 하려고 이제 늘 뭔가 시도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가 있을 때는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나중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수에서 다음 그 주무관이 다음 과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자기가 주무관으로 있을 때, 자기가 과장으로 있을 때, 자기가 팀장으로 있을 때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좀 제도 개혁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은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려고 하지만, 또 저희들은 사실은 학자로서 이렇게 이론적인 뒷받침을 할 수는 있는데, 또 실질적인 결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담당 공무원하고 그렇지 또 입법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모든 걸 갖다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갖다가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마 우리 사회 구조상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법 제도가 너무 상세하게 규제를 하면요, 숨 쉴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테두리만 정하고, 특히 정관을 통해서, 정관이라는 것은 결국 설립자가 설립할 때 형성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본적으로는 단체의 내부적인 어떤 지배 구조는 정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법률에서 법령에서 그 정관 형성의 여지를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다면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숨을 쉴 여지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래 와서 점점 더 예를 들어서 기업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의결권 제한 같은 것도 지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사회에 특유한 것인지. 제가 보면 유럽에는 의결권 제한 같은 거 없거든요. 유럽에는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의결권 제한을 이제 얼마 뒤에 시행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처사인 것인지, 장차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 활동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박두준 이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데는 가족재단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립자가 이제 이사장이 되면 그 부인은 뭐 뭡니까 CEO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널리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가족재단인 게 정확히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젊었을 때 공부했던 독일 같은 게 가족재단은요, 가업 승계 있지 않습니까? 가업 승계를 위한 재단을 가족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운 그 기업을 후계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시키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재단이 가족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재단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설립자가 이사장이 되고 그 부인이 CEO가 되고 또 자식은 또 이사가 되고 이런 형태를 가족재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자체를 승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재단 제도를 또 가족재단이라고도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유럽이 실제로 그래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족재단이라는 개념이 우리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업 승계를 위한 재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업 승계만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하도록 요구를 한다면 그게 또 사회적으로는 또 바람직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논의 초기 단계에 있고요. 법학에서도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욱더 많은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두준 사무총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사장의 책임을 묻는 게 지금 판례로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저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비영리 공익단체들은요, 이 대법원까지 이렇게 이게 소송화되어서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가지 않는 경우는 그게 많은 경우에 조정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1심, 2심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좀 관여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그 이사장님 CEO가요. 대법원까지 가는 걸 원하시지 않더라고. 제가 보면 대법원까지 가면 90%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CEO께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그러니까 재단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그런 단체처럼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좀 심리적인 좀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사들 간의 다툼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판례가 없다고 해서 법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거나 소송화된다 하더라도 1, 2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또 이제 김일석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상증세법이라든지 또는 뭐 그 기본재산의 처분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관해 우리 박두준 이사님께서 혹시 코멘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김일석 상임이사님께서 이제 출연재산의 의무 사용제도 도입에 관한 걸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아마 이게 이제 주로 기업재단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단들, 또 일부 이제 장학재단들이 이제 주로 이제 기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자 수입이나 투자 이익으로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금리가 아주 낮아지면서 투자 이익이 없어서 공익 사업을 이제 못하는 경우, 또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일부 이제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안 쓰니까 공익재단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미국에 있는 오프로드를 국내에 이제 토론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주식 기부를 기업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규제를 풀어주고, 대신에 그 투자 자산의 5%를 매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다 줘야만이 부유한 기업가나 기업들,
또는 가족들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단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설립자가 계속해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제도를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아마 정부 쪽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에 또는 부자들에 관해서 어떤 특혜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가 처음 도입이니까 처음엔 낮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비율을 높여주자. 근데 쓰는 건 높이는데 그건 찬성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제도 풀어줘야 되는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출구는 입구는 막아놓고요. 나가는 쪽만 계속해서 강요를 한다는 건 법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도록 해준다면은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출구와 그다음에 나가는 쪽을 다 이렇게 제도를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감도 많이 얻었고요. 또 감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일석 상임이사님이 이제 그 기본재산의 처분 그리고 운용에 관한 제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와 더불어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유연성을 좀 제고해야 된다는 점도 역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출연자의 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 역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주무관청제에서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은 매우 시적절하고 여러 가지로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익법인의 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주무관청제를 폐지하면서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TF에 속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법률까지 지금 사실 이미 법무부가 지금 상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사실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고 법무부 소관 법률로 해서 이제 이걸 뭐 만들겠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이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다른 기회에 제가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김일석 상임 이사님께서 특히 이제 기본 재산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예전에 한시적 재단 그리고 소비재단이 한국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또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쓴 적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주무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재단은 영속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속성을 해칠 수 있는 기본 재산을 허무는 행위는 철저하게 허가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허가를 하는 것 자체를요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기가 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예 허가 자체를 해주려고 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 재단, 소비재단, 현행법 아래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것을 주무관들이 또는 주무관청이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다고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예 정관으로 기본 재산을 소비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그러함에 있어서 요건과 소비 범위를 명시해 두게 되면 이를 둘러싼 다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에 소비할 수 있다.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기본 재산을 허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무관청이 반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어떤 주무관청의 그 허가,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허무는 그런 계획이나 이것의 실행에 대한 어떤
주무관청의 허가 실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시적재단, 소비재단의 허용성 여부에 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독일처럼 명문의 규정을 두어서 아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도 향후에 입법론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김일성 상임이사님께서 박두준 이사님, 그다음에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고요. 박두정 상임이사님께서도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고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출연재산에 대한 의무 사용 비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좀 너무 시기상조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받쳐주고 사실 규제가 돼야 되는데 일단 먼저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익법인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주무관청에서 어떤 기본 재산을 처분해서 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분명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주무관청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오늘 말씀하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공익법인 이사회의 그 위에는 주무관청이 있다는 논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민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정관 변경을 허가받으러고만 돼 있거든요. 이 허가하는 기관이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또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자기 보호적 그 주무관청의 공무원이 자기 보호적 수단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 허가하는 거 이건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을 하지 말라는 행위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그 운영 매뉴얼이 있긴 있어요. 뭐 BBB 이상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뭐가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했다가 만약에 아까 박준희 상임이사님께서 얘기하셨던 500억 손실 났던 재단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고 유명했던 재단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금리로 가는 게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운영 수익을 잘 내려고 했던 건데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고 그걸 이사회에다 책임을 묻겠다? 실질적으로 원금 보전 하락사라는 게 공익법인 이사회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사님들 중에 출연자와 관련이 있는 그 재단이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도 그 출연자가 그거 내가 메꿔낼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재단 구조, 이사회 구조상 특수관계인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이 이사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사님들 책임지세요 하면 어느 분이 책임지겠습니까? 솔직히 500억 그 두 재단 합치면 1000억의 손실이 났는데 저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미국이 5% 룰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왜 가지고 있느냐? 재산 운영에 대해서 미국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일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펀드 매니저들 연봉이 상당하죠. 예일대학 그 자체 기금 운영팀이.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연간 8%, 7%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리먼 사태 때도 그들은 마이너스 2.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선방한 거고 그걸 잘한 걸로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5% 이사회에서 뱉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제도가 지금 미국 제도를 쫓아가는 게 저는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준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민법이나 세법은 이미 독일과 일본의 그 세법이나 민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 뒤로 우리나라는 사실 개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니 이게 출연자가 출연하면 그냥 재단은 네 거잖아 라는 게 결국은 성립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법에서도 출연자산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입금 그 불산입이라는 제도 일본에 있는 그 제도를 아직도 우리나라 쓰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증여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민법상으로 이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재단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미 국가화된 건데 이게 왜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야 되고 이게 출연자에 대한 규정으로 적용받아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기부를 하는 순간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공익법인을 지배할 의사가 없다면 사실 재단의 이사회에 재량권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5% 룰도 도입된 지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공익법인에게 이게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쓰게 한 게 결국 돈을 벌 때는 괜찮은데 돈을 못 벌 때는 결국 원본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요. 기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재단이 그러니까 존립하는 데도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이런 걸 법제화 완화시켜 주는 제도들이 도입이 미국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아직도 기부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개인 기부하는 사람들도 보면 솔직히 뭐 대부분 종교단체 기부금이 우리나라는 많죠. 이런 뭐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 기부하는 게 거의 없기도 하고 또 공익재단에서도 이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받는 순간 출연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니까. 최근에 저희가 뭐 대학에 굉장한 독지가 분께서 평생 모은 돈을 기부를 하겠다. 근데 뭐 사례도 달랐지만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원룸 한 칸에서만 살게만 해줘.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이 내부거래 금지 규정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재산 운영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또 이 출연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공익법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지원하는 제도이냐 공익법인법이 또는 민법에서도 지금 정하고 있는 룰이 과연 공익법인을 위한 룰인가라는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재단법인에 관련된 사항을 민법에서 떼어내서 이 비영리와 관련된 개별적인 법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법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계속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화에서는 이케아 같은 재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케아는 모태가 재단이고 물론 이제 텍스적으로 어느 정도 아까 김준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은 텍스에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단이.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 볼 거냐. 사실 이케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회적 영향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좋은 영향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좀 출연과 이 운영은 분리돼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주무관청도 이런 재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게 아니라 이 재원으로 벌어들인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관리 감독해야지 운영하는 단계에서 막아놓고 잘 쓰냐 못 쓰냐라 얘기한다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 제도가 만약에 앞으로 개선돼 나간다면 공익법인들이 공익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출연재산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라고 했으니 그 운영은 재산의 운영은 재단의 이사회에 맡기고 그 번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여졌느냐 이게 개인한테 간 건 없느냐 또는 목적 외에 사용된 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 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목적 사업을 원활하고 성실하게 잘 하려면 목적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저는 사실 공익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는 걸 보고 이제는 좀 뭔가 다양한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통과가 안 되고 나니까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물론 법 자체에서는 보완할 점들이 좀 많았지만 공익법인이 사실 목적 사업을 잘 하려면 다양한 공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이라는 그 허들에 갇혀가지고 정관 변경 승인 하나 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공익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돈을 잘 쓰려면 이런 부분들의 제도가 보완이 되고 뒷받침이 돼야만 공익법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준일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익위원회 관련된 공익법인 개정안에서 합병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 합병제도가 들어갈 때 민법에는 합병제도가 없는데 이게 특별법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게 보완적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더 고민이 돼서 공익법인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휴면법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들이 좀 잘 합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공익법인들 재원들이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쪽 분야는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의 그 비영리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제가 민법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드는 게 맞고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는 민법 교수입니다. 민법 교수고요. 제가 민법을 기반으로 해서 비영리 공익활동법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이제 뭐 글도 많이 쓰고 이제 했는데요. 과연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민법이 어떤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왜냐하면은 민법은요, 이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법은 굉장히 큰 법이고 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요, 이게 또 민법은 또 정치적인 색채가 그렇게 또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서 뭔가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고 개정이 그래서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하고 이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민법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들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 공익활동이 정말 뒷받침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법률로, 그러니까 비영리 공익활동법 하는 형태로 해서 표제를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는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법무부가 이 민법에서 비영리 공익활동법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과연 좌시할까요? 그런 문제점이 또 현실적으로 지금 있어서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 오늘 발제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입법적으로 뭔가 제안을 해주시고 해야 그나마 좀 입법자들이 귀담아 듣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 이 비영리 공익활동법제가 선진화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이제 장점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민법에 지금 근본적인 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매우 촘촘하지 않습니다. 매우 좀 허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단체한테 많은 지금 활동의 여지를 사실 허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활동의 여지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주무관청이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지금 형국에 있어. 아까 김일석 이사님께서는 지금 법 위에 지금 주무관청이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비영리 공유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찝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기본재산의 처분, 이게 사실은 지금처럼 초저금리 시대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뭡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서는 공익활동을 지금 활동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달성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재단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 사업을 통해서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 조산을 허물어서라도 비영리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존재 이유인 것이고. 근데 주무관청에 가면 딱 막혀버립니다. 이건 내 선에서는 해결 못하겠고 내가 있을 때는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딱 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률을 도입해 가지고요, 아예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 인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둬야 되겠죠. 그것들을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제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도 협회 등을 통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한 단체가 하면은 이게 또 다른 단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들에서 그런 제안을 의원안을 통해서 예컨대 하신다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제 병합 심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네, 말씀하시죠. 그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기본재산에 대한 그 규제 같은 거를 좀 연구하셔서 그걸 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연방별로 해서 그 어느 주는 얼마 기본재산이 있어야지만 재단법인 된다 이런 것만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규제는 못 봤는데 제가 일본 걸 보면 그 일본은 원래 법에 있던 게 아니고 행정 지시사항으로 있던 거를 2008년에 하면서 다 폐지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법에는 원래 기본재산 제도가 개념이 없고 75년에 공익법인 때 만들면서 일본의 행정 지침을 그 베껴다가 우리 법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일본 애들을 보면은 일본이 2006년, 2008년에 하면서 기본재산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박물관에서 어떤 이렇게 아주 그 박물관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기본재산을 하도록 하고 나서 그 기본재산 제도를 상법상의 자본금제도 비슷하게 순자산 제도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박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투자했던 혼선실에 대해서 일본도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그 이사들이 변상하는 것까지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법위에 그 행정부의 그 주무관들이 너무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기본재산 제도 자체를 그 폐지하는 것들을 좀 거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것도 입법론의 하나의 뭐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재단이라는 건 선생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재산의 법 인격이 부여된 게 재단 법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재단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 재산을 법에서 규제하지 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법에다 정해가지고 저기 허가를 받게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단 자체는 그러니까 재산이 실체이기 때문에 뭔가 재산이 있어야 재단이 성립하고 유지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 얼마 정도 최소 자본이 얼마야 재단이 된다는 건 그건 사실 법령에는 없거든요. 법령에는 없는데 사실 그것도 법령에 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조그만 목적, 조그만 공익 목적을 위해서 거액이 출연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기본 재산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적 법리에 따르면 재단은 재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재산이 유지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해서 기본 재산이 허물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그 공익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익신탁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공익신탁, 근데 공익신탁은 그 영미의 그 트러스트 제도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트러스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그 재단법인, 사단법인 제도가 더 먼저 들어왔고 그게 사실 사회에서 더 뿌리를 확고하게 내렸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익신탁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워낙 재단법인, 사단법인 제도가 이미 뿌리를 확고하게 내려버려가지고 잘 모르는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굳이 그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공익신탁제도가 지금 법무부 소관법률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공익활동을 하면서 법무부와 뭔가 컨택을 하고 감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좀 법무부하고랑 같이 하기는 싫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또 거부감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독자적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제도는요 거의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만든 거 아니면요 법무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개입해서 만든 게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연역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얽혀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갖다가 딱 한 칼에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회 제도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일거에 그걸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하나하나씩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 저는 우리 스님들의 어떤 토론을 또 발제를 들으면서 이 분야가 비영리 공익활동 분야가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고 특히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이 많은데 법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단체 내부에서 어떤 코덱스, 그러니까 편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법제도에 맡기게 되면 그게 사실은 나중에 더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룰을 제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단체들이 자기에 맞는 그런 어떤 행위 규준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스님들께서 발제하신 내용 그리고 토론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활동을 위해서 많은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배원기 교수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본재산이라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설립 허가 과정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설립 허가가 된 이후 이제 출연할 때 결국 얘를 기본재산으로 하냐 보통재산을 하는 거를 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그 발기인 총회에서 정해서 제출하면 주무관청에서 적정하게 허가하면 되는 것을 사실상 주무관청이 몇 퍼센트로 해라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재산은 법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재산을 운영하거나 처분하거나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에도 이게 그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 신고사항으로 들어가고 조금 재원을 헐어서 쓸 수 있게 됐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가 되면서 재단들이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이게 너무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요청에. 그러면서 이 부분을 그러면 넣어주자. 근데 다 넣어줄 수는 없으니 일정 부분만 하게 해주자.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점차 확대되면 더 좋겠지만 사실 주무관청은 이 허들에서 지금 많이 변경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본처럼 만약에 우리나라 공익법인이 공익위원회 제도를 만든다면 저는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공익법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미티드가 있고 온고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온고잉이거든요. 그냥 재원이 줄어들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나중에 합병제도에 의해서 다른 재단에 흡수되거나 없어지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영구 존속하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공익법인의 75%가 1억도 안 됩니다. 총 자산가액이. 이 재단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은 빨리 좀 개정이 돼서 공익법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합병제도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익법인이 자연스럽게 통폐합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결국은 공익법인도 구조조정이 될 것이고 공익활동 자체도 좀 더 다양해지고 내실이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법이란 것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마 정부가 또는 입법부, 행정부가 비영리 부분 전체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정부와 기업과 협력해서 한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법 체계가 과거에부터 왔던 것들을 이 시점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되는 발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한 지금의 만들어진 법들은 계속해서 뭘 잘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고요. 못하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비영리 부분 전체를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한국 사회의 이익이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알아서 해주면 제일 좋지만 정부한테 그걸 기대하기 힘들다면 이 비영리 부분에서 미국의 인디펜던트 섹터 같은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연합회에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과 가는 어떤 의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법 개정에 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또는 일개 법에 따라서 자꾸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법 전체 체계가 지금 현재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비영리 부분 또는 시민사회 전체가 한국 국민들의 미래 또는 비영리 분야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공헌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제도적인 틀을 만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재산 또는 거버넌스 이런 문제도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지만 비영리 부분 전체가 스스로 그 노력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나 입법부한테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정책 순위적으로 봐도 비영리 부분을 우선순위로 앞에다 놓고 지원책이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관점이 없어요. 아주 부정적이고 이쪽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이쪽에서 뭐 이런 상임이사로 일을 한다고 보거나 이런 재단에서 일을 한다는 지원들을 볼 때 규제 당국자들은 아주 네거티브한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이 알아서 해결해 주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비영리 부분 스스로가 뭐 거버넌스나 또 투명성 있게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 그런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부분을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의 기회로 한국의 비영리 부분에 있는 전문가와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교수님께서도 네. 저보다는 이영규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영규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네. 저는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영리 공익법인 뭐 이런 쪽이 사람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재산을 출연하고 모여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곳인데, 저는 모든 제도가 그것이 잘 되도록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정부나 사회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단체들이 또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갖춰야 되는 것이 있고, 거버넌스 상의 이사님들이 또 거기에 맞도록 준비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으로 정렬이 되지 않고 현재로는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단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뭐 기본 재산을 지켜라, 뭐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죽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고사시키고 있는 쪽으로 법이라든지 정책이 가고 있고, 단체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겨우 뭐 생존에 몸부림을 하고 있고, 거버넌스나 이사회도 거기에 대항하거나 준비할 힘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한국이. 그렇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가 없으면 전통적인 비영리, 공익법이 뭐 비영리 민간단체, 일반 임의단체들은 점점 사회에서 이게 뭐가 될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다 비슷한 말씀 하시지만 뭔가 빠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박 총장님 그 의견은 같은데요. 작년에 인디펜던트 섹터 책 번역하면서 서문에도 썼지만 인디펜던트 섹터의 활동을 보면서 좀 부러웠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 자선단체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시민단체 협의회도 있거든요. 그런 큰 단체가 좀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걸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이 단체들이 물과 기름 같아서 과연 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미국의 인접 섹터가 그런 영향력 있는 연합회를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단체들한테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단체를 좀 출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한 말씀만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명암이 있고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들이 지금까지 좋은 역할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와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자들은 이 불미스러운 일에 너무 시야를 크게 눈을 뜨고 있어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뭐 기부금품의 뭐 모집 및 설립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십 개의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우리 단체들이 너무나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너무 약해서 지금 불미스러운 불상사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으니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도 우리 사회에 지금 양존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하는 쪽은 촉진시키도록 하면서 못하는 쪽은 또 엄정한 제재를 가도록 해서 이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장에서 특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목소리를 전해주시고, 또 어떠한 부분이 미진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앞으로 우리나라 그래도 법제도가 미진하지만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특히 이 공익법인의 내부적 거버넌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발제, 좋은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법 집행과 기획에 있어서 많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 스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